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해야 될 복수의 대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복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어선 거잖아요. 복수라는 게 나의 부모님을 죽이는 원수 너를 같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또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인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죽였다 또는 본인께서 돌아가셨다 이건 차후의 문제고 그 가해를 한 걸로 추측이 되는 이명박에 대해서 사대강을 다시 판다라든지 사자방 그러니까 뭐 자원비리 방사내교 등을 다 다시 판다라든지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보일 때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엮어야 프레임을 잘 짜야 그렇게 욕 안 먹고도 사실상의 복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뭐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원칙대로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철저한 원칙주의자라 원칙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 스타일이 원칙대로 가는 양반들인데 지금껏 지내오면서 그 사실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한 말인데 하늘이 돕는다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이게 과장된 것도 아니에요. 이번 검찰개혁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검찰개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돈봉투 사건이 터졌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좋은 기회를 줘서 검찰이 반항을 못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검사들이 반항을 했는데 심지어 평검사가 반항을 했는데 지금은 반항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하늘이 돕는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차근차근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시작될 일들은 아니지만 그런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치려고 할 때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하나씩 튀어나와 줄 것 같아요. 그럼 그 기회를 꽉 잡고 갈 것 같습니다. 국민적 감성은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의 지금 후원자가 최근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굉장한 겁니다. 웬만한 어떤 단체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대선 전 그리고 당선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더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영화 서사처럼 지금 검찰 개혁에 꼬투리를 준 그 이영근하고 윤태근 이 사람들이 얽혀 있는 사람이 우병우잖아요.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바로 그 주요 요직에 있는 4인방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우병우가 국정농단,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기 한 2인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검찰 라인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그중에 우병우가 막내인데 그 우병우가 사실은 그 국정농단을 최소한 감시를 못했거나 방조했거나 도왔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 사건 검찰개혁의 그 시초 음수사원 그 원류가 우병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그 수사 조직의 사실상의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칼잡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하게 얽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소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화 같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딱 그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라는 게 할수록 더 커지잖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10번을 넘게 봤는데 모든 그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은 복수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복수 장면의 흐름이 1탄이 잔인했으면 2탄은 훨씬 더 잔인해지고 3탄은 제일 잔인하게 그러니까 잔인하고 커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복수를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복수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적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적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적이라고 그 상정하는 어떤 적을 상정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죠. 존재는 인정하고 내가 할 일만 꾸준히 잘 한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요구는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병우는 사실 피렘이 지나지 않고요. 가장 큰 두목은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의 사실상의 지시 또 내지는 묵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지금 그 사단이 난 거고 사실은 그 집권자의 의지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명박에 대해서 선거전에서 언급했던 거는 딱 하나였죠. 4대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다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직접적인 비리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정책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런 것들이어갖고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야. 그게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직접적인 뇌물을 받았다거나 사실은 사대강도 사대강이지만 방산비리나 자원의 기호 같은데 얽혀 있을 법한 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있죠. 상태잖아요. 예. 그거를 제대로 털어버리면 이명박이 그러니까 쇠고랑찰 날은 분명히 오고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이명박을 찍었던 아까 그 우리 마차님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명박을 찍었다는 사람들 중에 제가 2명이나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새끼는 감옥에 보내야 돼. 쳐 넣어야 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은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이미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자방 같은 거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가 정권을 내려놓은 지가 이제 5년째 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공소시효 남아 있는 거라도 탈탈 털어가지고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프레임이 정치 보복으로 가는 프레임일 수 있다 이렇게 될까봐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제가 먼저 꺼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프레임을 걸 때 그런 거예요. 죄를 진 만큼 가면 되는데 공교롭게 당사자가 우병우고 이명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손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온 그 역사를 도도히 보면은요,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말은 담벼락에 달아대고 욕을 하라고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역사를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세요. 노사모 총회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조직이 되는 거죠. 스스로 조직화되는. 그러면서 이 엄혹한 이 한 9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조직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사의 일관성이라는 거를 보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 시민들이 스스로들 액션들을 취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테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 사회에서 어떠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거물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 정부는 이거를 끌려가는 모양새로 하면서 조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 아마도 이명박에 대한 것은 죄 지은 만큼 단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부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마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의지에 의해서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쨌건 앞으로의 5년이 참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아까 그 우리 여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짜 복수는 끝난 걸 수도 있어요. 그 문재인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당선된 거고요. 지난 대선만 생각해봐도 야권 지지자였지만 문재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때 당선됐어도 보여주는 모습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스타일 같으면. 네. 예. 지인으로서의 어떤 정권 의지 이런 건 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비슷했을 것 같고, 근데 그가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 자체로도 이미 사실은 복수가 끝났다고 또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상으로만 보면 그만큼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은 것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학습을 시켜 주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항상 해요. 모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깨닫도록 이렇게 한 번 딱 깨워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대선 전에 있어갖고 뭐 진보 정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자 간의 그 열띤 그 논쟁 같은 건 저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어느 쪽이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알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일종의 약간 좀 오류를 범한 것이 뭐냐면은 진보 쪽 분들과 민주 쪽 분들은 하나다라는 인식이 저는 그래서 있어요. 사실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깜짝 놀랐던 얘기, 제가 했던 얘기인데도 깜짝 놀랐대요. 문재인도 진보 후보야 왜 이래? 아, 예.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 결이 같다고 생각했었고 심지어는
지난 총선, 그러니까 이번 총선 말고, 그러니까 20대 총선 말고 19대 총선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비례대표는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찍자. 분당되기 전에. 그런 사회적 흐름까지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한 울타리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20대들의 진보 정당 찍는 사람들은 왜 나랑 느낌이 다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름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치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미워서라도 노무현 미워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보가 부족했건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난 또 참여하고 미안해하는 건 똑같을 테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가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이 구닥다리로 보이는 바라보는 시각의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를 수밖에 네, 없죠. 미워도 챙겨주고 싶고 후보가 괜찮으면 열광하게 되는 정당이 하나 있고 한쪽은 뭔가 이렇게 공약 되게 쌈박하고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거 막 지지하면 좀 구닥다리로 보이고 그래 좀 새로운 거 좀 소수자가 내가 뭔가 이렇게 표를 하면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친구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몰랐던 분들 20대 첫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은 몰라요. 근데 자기 아빠 엄마가 울던 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조그맣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걸 너무 선명히 기억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것과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것이 그 상황들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우는 거 처음 봤어 그날 이런 거. 심지어는 내 딸이 9살이잖아요. 예. 세월호 참사가 3년 전이잖아요. 네. 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 나 배 타는 거 싫어. 박근혜 대통령 나쁜 사람이지. 언니 오빠들 안 구했잖아. 이것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유년기 시절에 바뀐 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도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맞지?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덤덤하다고 계속 얘기를 방송마다 하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실감도 안 나고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가 가면 쓰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불신의 시대를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약간 병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질 수 있게끔 치료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일주일 휴방하시고 좀 휴가라도 가시는 게 그러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러면서 병 날 것 같아서 적당한 시점에 뉴스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휴가를 가면 그 다음부터 터져 나왔던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병 났겠어요. 못 쉬어. 그러니까 휴가 가자마자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뭐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힘든 건 몸이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이크 갖다 대고 주둥아리만 갖다 대면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팀도 짜야 되고 편집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겪고 있어서 몸이 피곤한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아니고 다시 5월로 돌아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또는 뭐 노사모 현재는 뭐 이제 문팬으로 불리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다 이제 고색깔이잖아요. 교집합이 굉장히 엄청나게 클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5월이라고 하는 되게 운명적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운명적인 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도 아니고 적당히 준비할 시점에서 돌아가신 날이 이어진다는 것. 5월 9일에서 23일까지. 때가 됐다. 뭐 이런 느낌. 딱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취임과 동시에 2주예요. 놀랍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운명적 장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어쨌건 노무현과 문재인 그리고 잊지 말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분들은 노무현까지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지역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야당 주류에서 김대중 쪽 세력을 홀대한다라고 마토도를 만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국민의당이에요. 호남 홀대라는 게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호남 사람들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정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노무현만 높게 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선동으로 지역민들을 선동했던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대통령 시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없는 말을 지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에.
그럴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동서화합은 뭐냐면은 호남 출신인 대통령인 내가 대통령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영남 출신인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서로 간의 영원한 화합에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대선 수업 해주려고 또 뭐 꼭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장관 시켜준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충격에 가셨다는 건 김원걸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데미지가 엄청 큰 고령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부 1기, 2기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 과거의 기억이 추억이고 어떤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되는 한 단어는 한이거든요. 한이 가슴 속에 사람들이 맺혀 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그 한들을 좀 풀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과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걱정돼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너무 만족도가 커진 만큼 눈높이도 높아져서 기대치가 높으면 뭐든지 어렵잖아요. 실망도 커진다. 예. 그래서 좀 그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일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감동받으면 즐기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그들의 크게 반발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 세력이라는 게 근데 예전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체들이 너무나 크게 쪼그러들어 있고 실제로 그 보스고 중심이었던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재판을 받고 있고 기회는 기회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홍준표 같은 자들이 페이스북으로 뭐 비난이 되고 실제로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박했던 그 평검사가 지금 그 인천지검 지검장 부천 지원해서 그런 역할로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굉장히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러니까 데자뷰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내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범국민적인 반발을 사서는 지금 개혁 못해요.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먼저 보여줘서 국민들이 그렇죠. 저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문재인이니까 믿어볼까 하는 그런 감정까지 끌고 가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일요일날 특집으로. 영부인께서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한테까지 그렇게 지극정성 쏟았는데 그 사람이 당장 국회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문재인까지 나오다가 김용 여사님 인삼강 인삼 달달해.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노래 상록수에 그리고 니물련 행진곡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86이라고 처음에 불렀던 그 세대보다 사실 한 단계 정도 높은 선배들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70년대 하고 80년대 운동했던 선배들. 그리고 386은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운동했던 선배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제3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정권 뺏기면 무용지물 돼버려요. 그래요. 역사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정권 연장 20년 정도를 하고 정권 한번 내줘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민주당이 보수 정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권 한번 내줘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리고 아마 그때쯤 부패에 있을 거야. 그 여기서는 당연한 거야 그게. 잔인했으면 2탄은 훨씬 더 잔인해지고 3탄은 제일 잔인하게. 그러니까 잔인하고 커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복수를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복수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적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적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적이라고 그 상정하는 어떤 적을 상정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죠. 존재는 인정하고 내가 할 일만 꾸준히 잘 한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요구는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병우는 사실 피렘이 지나지 않고요. 가장 큰 두목은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의 사실상의 지시 또 내지는 묵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지금 그 사단이 난 거고 사실은 그 집권자의 의지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명박에 대해서 선거전에서 언급했던 거는 딱 하나였죠. 4대강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로 추측이 되는 이명박에 대해서 사대강을 다시 판다라든지 네. 사자방 그러니까 뭐 자원비리 방사내교 등을 다 다시 판다라든지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보일 때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엮어야 프레임을 잘 짜야 그렇게 욕 안 먹고도 사실상의 복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뭐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원칙대로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철저한 원칙주의자라 원칙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 스타일이 원칙대로 가는 양반들인데 지금껏 지내오면서 그 사실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한 말인데 하늘이 돕는다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이게 과장된 것도 아니에요. 이번 검찰 개혁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검찰 개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돈봉투 사건이 터졌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좋은 기회를 줘서 검찰이 반항을 못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검사들이 반항을 했는데 심지어 평검사가 반항을 했는데 지금은 반항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하늘이 돕는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차근차근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시작될 일들은 아니지만 그런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치려고 할 때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하나씩 튀어나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꽉 잡고 갈 것 같습니다. 국민적 감성은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의 지금 후원자가 최근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굉장한 겁니다. 예. 웬만한 어떤 단체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대선 전 그리고 당선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더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영화 서사처럼 예. 지금 검찰 개혁에 꼬투리를 준 그 이영근하고 윤태근 예. 이 사람들이 얽혀 있는 사람이 우병우잖아요.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바로 그 주요 요직에 있는 4인방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우병우가 국정농단,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기 한 2인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검찰 라인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그중에 우병우가 막내인데 그 우병우가 사실은 그 국정농단을 최소한 감시를 못했거나 방조했거나 도왔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 사건 검찰 개혁의 그 시초 음수사원 그 원류가 우병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그 수사 조직의 사실상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칼잡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하게 얽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소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화 같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딱 그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라는 게 할수록 더 커지잖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10번을 넘게 봤는데 모든 그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은 복수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복수 장면의 흐름이 1탄이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해야 될 복수의 대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복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어선 거잖아요. 복수라는 게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너를 같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또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인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죽였다 또는 본인께서 돌아가셨다 이건 차후의 문제고 그 가해를 한 걸로